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여길 들어와. 경호원들 당장 사살해. 박민석 전무의 고함과 함께 소녀는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짓눌렸습니다. 입술이 터진 소녀는 바닥을 기면서도 회장의 토사물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몬드 냄새 안 나요? 쓴 아몬드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 심장마비야. 그 순간 당황한 주치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비서실장의 손이 주사기를 가로막았습니다. 지옥 같은 고아원에서 독학으로 의학을 깨우친 소년이 재벌 회장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단 한 번의 도박. 모두가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던 소년이 태성그룹의 운명을 뒤바꿀 유일한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태성그룹 박태성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는 열기로 뜨겁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서려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호랑이 같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태성그룹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건배합시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잔에 든 샴페인을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조카 박민석 전무가 박태성 회장의 잔을 받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올 순서니 좀 앉아서 편히 즐기시죠. 박민석 전무가 부축하자 박태성 회장이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이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박태성 회장의 테이블에 화려한 요리들을 차려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소스가 듬뿍 뿌려진 생선 요리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음미하던 박태성 회장의 안색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거칠게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깜짝 놀라 박태성 회장의 어깨 등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겁니까? 박태성 회장이 대답 대신 입을 벌린 채 허공을 휘저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고꾸라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전담 주치의가 급히 달려와 넥타이를 풀고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가 박태성 회장의 가슴에 귀를 대보고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빨리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심폐소생술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기계를 가져와 박태성 회장의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전기 충격을 준비했습니다. 주치의가 기계의 충전 소리에 맞춰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비키세요. 제세동 실시합니다. 지금입니다. 그 순간 후드티를 뒤집어 쓴 소년 강도윤이 경호원들의 팔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와 주치의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강도윤이 주치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거 터뜨리면 이 할아버지 심장 아예 박살나요. 손 떼요. 주치의가 당황해서 강도윤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또 뭐야? 경호원들.
이 미친놈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박민석 전무가 삿대질을 하며 강도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가 들어와서 회방이야. 회장님 잘못되면 내 놈 목숨으로도 부족해. 강도윤이 박민석 전무의 외침을 무시하고 박태성 회장의 턱을 잡아벌리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 입술 봐요. 파랗게 변했잖아요. 손톱도 다 시커멓게 죽었어요.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동공을 손가락으로 벌려 확인하고는 주치의를 향해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독이에요. 그것도 아주 독한 거. 아까 먹은 요리에 들어있던 약이랑 할아버지가 먹는 혈압약이 몸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주치의가 멍청한 표정으로 강도윤의 얼굴을 쳐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면허도 없는 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강도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을 박태성 회장의 머리 위로 쏟아부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적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알려줘요? 보고 독의 약물 충돌 반응이면 이거부터 해야 한다고요.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목구멍 안쪽으로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얼른 다 뱉어내야 살아요. 박태성 회장이 꺽꺽거리며 몸을 뒤틀더니 검붉은 피가 섞인 토사물을 울컥 쏟아냈습니다. 연회장 바닥이 순식간에 더러워졌지만 강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태성 회장의 가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강도윤의 뒷덜미를 잡아채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우리 회장님한테 무슨 짓이야? 강도윤이 박민석 전무의 손목을 비틀어 내동댕이 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건 그쪽인가 보네. 이 상황에서 병원 갈 시간 기다리면 이 할아버지는 관 속에 들어간다고요. 강도윤이 바 카운터 쪽으로 달려가 진열된 음료수와 소다수를 닥치는 대로 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중화시켜야 해. 알칼리 성분이 필요해. 제발 늦지 마라. 강도윤이 만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컵에 담아와 박태성 회장의 입속에 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예요. 제발 삼켜요. 박태성 회장이 본능적으로 액체를 넘기더니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치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처방은 교과서 구석에나 나오는 건데 저 어린 놈이 어떻게.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맥박을 짚어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멈췄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가늘게 눈을 뜨며 강도윤의 후드티 자락을 힘없이 움켜쥐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네, 네가 나를. 강도윤이 후드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았으면 됐어요,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 조카라는 사람, 표정이 영 안 좋네. 강도윤이 박민석 전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석 전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입술바닥을 잘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호텔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몰려드는 경호원들을 피해 연회장 구석의 어두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박태성 회장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비서실장의 어깨를 짚으며 손가락으로 강도윤이 사라진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
그 아이를 찾아라. 당장.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민석 전무는 식은땀을 닦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회장은 구급대원들의 진입으로 다시 어수선해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강도윤이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은 호텔 비상구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강도윤이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차갑게 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박민석 전무의 일그러진 얼굴과 독특한 문양의 반지가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강도윤이 입가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네, 할아버지. 뭐, 덕분에 책에서 본 게 진짜라는 건 확인했으니까 됐나? 강도윤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며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맸습니다. 화려한 호텔 뒤편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소년의 그림자를 집어삼키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막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5시간 전 도심 외곽의 재개발 지구는 짙은 안개와 매연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찬 바람이 쌩쌩 소리를 내며 몰아쳤습니다. 강도윤은 고아원 뒤편에 있는 커다란 폐지 수거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앞에는 누렇게 변색된 두꺼운 의학원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강도윤이 책 속의 복잡한 혈관 도표와 화학 기호들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심장 근육이 수축할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여기에 이 약물이 들어가면 반응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강도윤의 눈동자가 책의 내용을 훑을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정교한 입체 영상이 그려졌습니다. 강도윤은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자신의 뇌 속에 이 지독하게 어려운 지식들을 하나씩 박제해 넣었습니다. 강도윤이 주머니에서 곰팡이가 살짝 핀 식빵 조각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낡은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고아원 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또 여기서 쓰레기나 뒤지고 있네. 강도윤, 너 당장 안 일어나. 원장이 강도윤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바닥에 놓인 의학 서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책이 진흙탕 위로 떨어져 검은 물이 베어들자 강도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도윤이 원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젖은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원장이 기가 찬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강도윤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내까짓게 이런 책 보면 의사라도 될 줄 아니? 주제를 알아야지. 이 근본도 없는 고아놈아. 강도윤이 젖은 책 표지를 옷소매로 닦아내며 원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아까부터 오른쪽 다리 계속 젖이네요. 허리 4번 뼈가 신경 누르고 있는 거니까 가서 물리치료나 받으세요. 원장이 얼굴을 붉히며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원장의 손이 강도윤의 뺨을 향해 날아오기 직전 강도윤이 몸을 숙여 가볍게 피했습니다. 치면 더 아플 텐데요. 인대까지 염증 생기면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요. 강도윤이 비웃듯 대꾸하고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고아원 밖으로 단숨에 뛰어내렸습니다. 원장이 뒤에서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강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낡은 전광판에서는 태성그룹 박태성 회장의 칠순 잔치가 생중계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윤이 전광판 속의 박태성 회장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라. 저 노인네라면 내 머리값을 제대로 쳐주겠지. 강도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쥐었습니다. 강도윤은 지하철역으로 달려가 가장 빠른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강도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의학 서적의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호텔 뒷골목에 도착한 강도윤은 직원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살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강도윤은 미리 봐두었던 하수구 환기구를 통해 건물 지하로 잠입했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통로를 기어가던 강도윤이 주방과 연결된 작은 틈새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윤이 숨을 죽이고 주방 안을 들여다보자 수십 명의 요리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 벽면에는 박태성 회장의 특별 식단표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식단표에 적힌 요리 재료들을 하나하나 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는 보거회, 메인 소스는 허브 추출물. 잠깐, 이 조합은 위험한데. 강도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재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주방장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메인 소스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투명한 가루를 소스 속에 털어 넣었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독특한 문양의 반지가 주방 조명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강도윤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눈동자에 담았습니다. 세상에, 저건 혈압약이랑 섞이면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농축액이잖아. 강도윤이 경악하며 소리치려 했지만 주방 요원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도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환기구를 타고 연회장 천장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천장 안쪽에서 강도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이동했습니다. 연회장 천장 조명 사이로 내려다보니 박태성 회장이 하객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박태성 회장의 앞접시를 주시했습니다. 웨이터가 방금 그 독이 든 소스를 듬뿍 끼얹은 생선 요리를 박태성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저거 먹으면 5분도 못 버티고 심장 멎는다고. 강도윤은 천장 판넬을 뜯어내려 했지만 나사가 단단히 박혀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포크를 들어 생선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강도윤이 천장 지지대를 발로 힘껏 걷어차며 몸을 날렸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천장 판넬이 부서지며 강도윤이 연회장 커튼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도윤은 커튼을 잡고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비단 커튼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객들의 시선이 강도윤에게 꽂혔습니다.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치며 강도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강도윤은 바닥을 구르며 박태성 회장의 테이블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먹지 마요. 그거 독이라고요. 하지만 박태성 회장은 이미 요리를 한 점 삼킨 뒤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당황한 눈으로 강도윤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며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달려와 강도윤의 가슴 등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뜨리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새끼 당장 앉아봐.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강도윤이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도 박민석 전무의 손가락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봤던 그 독특한 반지가
박민석 전무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눈등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강도윤이 제압하려는 경호원들의 팔뿌리를 물어뜯으며 다시 박태성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머리를 받쳐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비켜요. 다 비키라고. 살리고 싶으면 나 막지 마. 소년의 외침이 화려한 연회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막 시작된 죽음과의 경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은 이제 비명이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불길한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운데 거대한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성병원 흉부외과 권위자이자 박태성 회장의 주치의인 최연석 교수가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다가왔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바닥에 엎드린 강도윤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곁에 서 있던 보안팀장의 팔을 툭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이 불결한 꼬맹이 당장 밖으로 안 치우고. 보안 요원 셋이 달려들어 강도윤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강도윤이 바닥을 긁으며 버텼지만 성인 남성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짓눌렸습니다. 강도윤이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최연석 교수를 향해 목을 빼고 소리쳤습니다. 그 주머니에 든 거 에피네프린이죠? 그거 놓지 마요. 지금 이 할아버지 상태에서 그거 들어가면 심장 터진다고요. 최연석 교수가 주사기를 꺼내 들다 말고 멈칫하더니 코웃음을 치며 강도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더니 딱 그 꼴이군. 최연석 교수가 박태성 회장의 셔츠 단추를 거칠게 뜯어내며 주사 바늘을 세웠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최연석 교수의 어깨를 감싸쥐며 초조한 목소리로 독촉했습니다. 최 교수, 빨리 처치해. 저런 거지 같은 놈 말에 휘둘릴 시간 없어. 박민석 전무의 눈등에 서린 살기를 읽은 강도윤이 온몸을 뒤틀며 보안 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강도윤이 풀려난 팔로 최연석 교수의 가운 자락을 꽉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독이라고. 심장마비가 아니라 독에 당한 거라고, 이 멍청한 의사 양반아. 최연석 교수가 강도윤의 손을 거칠게 털어내며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 요원이 강도윤의 뒤통수를 바닥에 짓누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주사 바늘을 박태성 회장의 가슴으로 가져가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학이라는 거다. 너 같은 놈은 평생 구경도 못할 뻔이지. 그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비서실장이 최연석 교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비서실장의 무거운 눈빛이 최연석 교수의 안경 너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최연석 교수의 주사기를 밀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교수님, 저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저게 과연 미친 아이의 눈입니까? 최연석 교수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비서실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내 권위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돌아가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박민석 전무가 비서실장의 가슴 등을 거칠게 밀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런 근본 없는 놈 말을 듣고 회장님 목숨을 도박에 걸겠다는 거야? 강도윤이 틀어막힌 손 사이로 의붓소리를 내며 박태성 회장의 토사물을 가리켰습니다. 비서실장이 강도윤의 입을 막은 보안 요원의 손을 치워주자 강도윤이 밭은 기침을 하며 외쳤습니다.
아몬드 냄새 안 나요? 쓴 아몬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 심장마비야. 강도윤의 말에 연회장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이 움찔하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몬드? 그건 청산가리 계열인데 회장님 식단에 그런 게 들어갈 리 없잖아. 강도윤이 비웃음을 흘리며 최연석 교수의 과거 논문 제목을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교수님이 쓴 논문 214페이지에 적었죠? 시아누암물 중독 시 에피네프린 투여는 급성 심장 파열을 야기한다고. 최연석 교수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출렁이며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도윤이 바닥을 기어 박태성 회장 곁으로 다가가며 최연석 교수를 쏘아봤습니다. 자기 논문 내용도 기억 못하면서 무슨 의사라고 가온을 걸치고 있어? 당신 의사 아니야. 그냥 살인마지. 박민석 전무가 당황해서 보안 요원들에게 권총을 빼들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전무님 경호원들 전부 무장 해제시키세요. 지금부터 이 아이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두 진영의 경호원들이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주저앉아 벌벌 떠는 사이 박태성 회장의 심박 모니터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삐소리가 연 회장의 천장을 찌르자 박민석 전무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가슴 위로 뛰어 올라가 주먹을 꽉 쥐고 가슴 정중앙을 내리쳤습니다. 안 돼. 죽지 마. 이대로 죽으면 저 나쁜 놈들이 웃는단 말이야. 강도윤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박태성 회장의 가슴을 압박하며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바 카운터에 있는 탄산수랑 저기 포도주스 섞어서 가져와요. 알칼리 성분이 필요하다고. 비서실장이 직접 바 카운터로 달려가 병들을 깨부수며 용액을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비서실장의 뒤통수를 향해 얼음통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경호원들이 박민석 전무를 바닥에 압박하며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강도윤은 땀범벅이 된 채로 멈춘 심장을 향해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강도윤의 머릿속에서는 의학 서적의 글자들이 금색으로 빛나며 올바른 궤적을 그려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액체를 강도윤이 낚아채 박태성 회장의 입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삼켜요. 제발 한 번만 더 숨을 쉬어보라고요. 강도윤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박태성 회장의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최연석 교수는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저건 불가능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처치야. 그 순간 박태성 회장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커다란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멈췄던 심박 모니터가 요동치며 다시금 생명의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 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강도윤이 힘이 풀려 박태성 회장의 다리 곁으로 쓰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며 흐릿한 시야로 강도윤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강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박태성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거 봐요. 내가 살린다고 했죠. 박민석 전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요란한 소리가 호텔 정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강도윤의 어깨에 자신의 정장 상의를 덮어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워
화려한 샹들리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의학 지식들이 비로소 생명의 온기로 변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연회장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실려나간 응급실 복도는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연석 교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근처 대기실로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대기실 문을 걸어 잠그며 최연석 교수의 가슴팍에 손가락을 대고 낮게 의졸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일은 의학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박민석 전무와의 거래입니까? 똑바로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연석 교수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땀에 젖은 안경을 닦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함입니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요. 저 근본 없는 꼬맹이가 운 좋게 맞춘 걸 가지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다니. 최연석 교수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비서실장의 차가운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강도윤은 응급실 침대에 걸터 앉아 이수진 레지던트가 내미는 소독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진이 강도윤의 찢어진 입가에 약을 바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네가 한 처치 어느 책에서 본 거니? 그건 현역 의사들도 선뜻 결정하기 힘든 방식이었어. 강도윤이 소독약의 따끔함에 얼굴을 찡그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랍장에 처박혀 있던 낡은 책들에 다 적혀 있던데요. 머릿속에 그 그림들이 다 그려져서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수진이 강도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감탄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강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박민석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석 전무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고개를 들다 강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듯 살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성큼성큼 다가와 이수진을 밀쳐내고 강도윤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야, 꼬맹이. 네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사람 목숨 하나 살린 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지? 박민석 전무가 강도윤의 귀에 입술을 바싹 대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제넘게 굴지 마라. 네가 본 게 무엇이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내 고아원 동생들 목숨도 보장 못할 테니까. 강도윤이 박민석 전무의 손목을 꽉 맞잡으며 가늘게 뜬 눈으로 대꾸했습니다. 그 반지 주방 소스 통 옆에서도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아저씨가 아무리 협박해도 내 머릿속 기억은 안 지워져요. 박민석 전무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강도윤을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그때 VIP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나와 강도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 군, 회장님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강도윤이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비서실장을 따라 병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안에는 각종 의료기기에 몸을 맡긴 박태성 회장이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도윤을 보자 힘겹게 손을 뻗어 침대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 생명의 은이나. 강도윤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박태성 회장이 도윤의 거친 손등을 마른 손으로 덮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의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시체실에 있었겠지. 나를 살린 그 천재적인 머리,
어디서 배운 것이냐? 강도윤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진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힘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박태성 회장이 껄껄거리며 기침 섞인 웃음을 터뜨리더니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신원을 확보하고 당장 우리 가문으로 입적할 준비를 해라. 이 녀석은 태성의 미래다. 병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박민석 전무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악을 썼습니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뼛속까지 거지인 놈을 태성의 핏줄로 들이시겠다는 겁니까? 박태성 회장이 박민석 전무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내며 침대를 내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 놈이 주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눈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박민석 전무가 당황하며 무릎을 꿇고 박태성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회장님. 저 아이가 지어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이 박민석 전무의 팔을 낚아채 병실 밖으로 끌어내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전무님은 당분간 자택에서 근신하십시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도윤은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며 박태성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도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너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원하는 공부,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마. 강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막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수진 레지던트가 병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호텔 숙소 대신 박태성 회장의 저택에 마련된 깨끗한 방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낯설어 잠을 이루지 못한 도윤은 창밖의 달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정말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도윤은 머릿속에 저장된 수만 권의 책들을 다시 한번 넘겨보며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박민석 전무의 전화를 받은 최연석 교수의 음모는 이제 막 동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비밀 오피스텔에서 마약류 약품함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박 전무님, 걱정 마십시오. 그 꼬맹이를 한순간에 약쟁이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민석 전무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에게 다가올 거대한 위협을 모른 채 처음으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년의 꿈속에서는 곰팡이 핀 빵 대신 사람을 살리는 하얀 가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숨소리가 저택의 고요를 지키는 가운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저택에 마련된 강도윤의 개인 서재는 마치 국립도서관의 한 구역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최신 의학 원서들과 고가의 해부학 모형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맞춤 제작된 비단 가운을 걸친 채 거대한 책상 위에 펼쳐진 심장 수술 도해를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강도윤이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는 어제 외운 혈관 신생 기전이 입체적인 영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론은 완벽해. 이제 내 손이 이 지식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은 강도윤의 멘토를 자처하며 매일 아침 병원 실습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강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벌써 공부 시작한 거니? 회장님께서 너를 위해 특별히 주문하신 의사 가운이 도착했어. 이수진이 내민 상자 안에는 강도윤의 이름이 금색 실로 새겨진 하얀 가운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가운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낡은 옷만 걸치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예비의사의 모습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가운 깃을 매만지며 이수진을 향해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제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하수구를 기어다니던 아이였잖아요. 이수진이 강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수천 명의 의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어. 자격은 충분해. 아니, 이 가운이 너를 만나서 빛나는 거야. 강도윤은 이수진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박태성 회장의 병실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강도윤을 에워쌌습니다. 강도윤 군, 회장님을 살린 천재 소년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강도윤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당황하며 비서실장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단호한 태도로 기자들을 밀쳐내며 강도윤을 보호했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도윤군은 현재 태성재단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의학 수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병실은 이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침대에 앉아 신문을 읽다 도윤을 보자 안경을 벗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 우리 집안에 보배가 왔구나. 그 가운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도윤아.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직접 청진기를 가슴에 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농담할 기운이 있으신 걸 보니 심박수는 정상이네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박태성 회장이 도윤의 손을 기특하다는 듯 쓰다듬으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아이의 고아원 동생들도 잊지 마라. 도윤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교육과 음식을 지원해줘야 한다. 강도윤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받던 동생들까지 챙겨주는 박태성 회장의 배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도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도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박민석 전무와 최연석 교수가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시커먼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최연석 교수에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꼬맹이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가졌어. 최 교수, 당신이 결자해지해야겠어. 최연석 교수가 가방 속의 거액의 돈 뭉치를 확인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고아원 원장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녀석의 과거를 아주 화끈하게 포장해 줄 겁니다. 박민석 전무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명예를 더럽히는 걸로 안 돼. 아예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해. 회장님이 손을 못 쓸 정도로 말이야. 최연석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하는 특수 약물입니다. 도윤이 녀석의 가운 주머니에 이게 들어가 있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두 사람의 공모 섞인 웃음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도윤은 이수진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고아원 입구에는 강도윤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아이들이 달려 나와 도윤을 반겼습니다. 강도윤이 아이들에게 준비해온 장난감과 책을 나눠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장이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 우리 도윤이가 역시 크게 될 줄 알았어. 원장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도하며 키웠는지 알지? 강도윤은 원장의 위선적인 행동에 속이 뒤틀렸지만 아이들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원장은 도윤이 아이들과 노는 틈을 타 도윤이 벗어둔 의사가운의 주머니 속으로 은밀하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윤은 동생들의 웃음소리에 취해 잠시 경계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윤아, 네가 웃으니까 정말 보기 좋다.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강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진 누나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도윤은 자신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누군가를 살리는 칼날이 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원장이 누군가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모습은 찬란한 태양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으로 돌아오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등 뒤로는 긴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가운을 걸치려다 주머니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낯선 라벨이 붙은 작은 약병들이었습니다. 강도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이건 병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약물들인데. 그 순간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밤을 찢어발겼습니다. 도윤은 약병을 쥔 채 얼어붙었고 비서실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도윤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군, 무슨 일이기에 경찰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친 겁니까? 강도윤이 손에 든 약병을 숨기기도 전에 형사들이 도윤의 방으로 들이닥쳐 그를 바닥으로 제압했습니다. 강도윤, 너를 상습 마약류 유출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도윤의 비명소리가 저택 복도를 타고 멀리 사라져가는 박태성 회장의 병실까지 닿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산산조각이 났고 도윤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석 전무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며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야지. 건방진 꼬맹이 같으니라고. 도윤의 손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소년의 찬란했던 꿈이 한순간에 잿빛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강도윤의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필사적인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처럼 도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순식간에 칼날로 변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강도윤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들리는 경찰들의 구두 소리가 마치 도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윤은 무릎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린 채 벽면에 붙은 낡은 신문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 영웅이라 칭송하던 언론들은 이제 도윤을 천재의 탈을 쓴 악마라 부르며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눈부신 조명 아래 강도윤은 수사관과 마주 앉아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채 신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도윤의 코앞에 조작된 약물거래 장부를 내던지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강도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끝까지 오리발이야? 고아원 원장 증언까지 나왔어. 네가 애들한테 생체 실험하듯이 약 맞췄다며. 강도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술바닥을 적시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 약은 누군가 제 가운에 몰래 넣은 거라고요. 수사관이 비웃음을 흘리며 도윤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럼 내 라이터가 왜 불타버린 고아원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보험금 타내려고 원장이랑 짜고 불 지른 거 아니야? 강도윤의 머릿속에 화염에 휩싸인 고아원과 울부짖던 동생들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동생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때 취조실의 관찰창 너머로 최연석 교수가 박민석 전무와 함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수사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취조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도윤의 귀에 입술을 바싹 대고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도윤아, 의학은 머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가 어떤지 이제 알겠니? 강도윤이 최연석 교수의 가운 자락을 꽉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시잖아요. 저 약들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최연석 교수가 도윤의 손을 벌레 보듯 털어내며 정색하고 외쳤습니다. 어디서 남 탓을 해? 내가 너 같은 범죄자, 놈을 제자로 받아주려 했던 게 내 평생의 수치다. 박민석 전무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이 사회에서 해임안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지. 너 같은 꼬맹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뜻이야. 강도윤은 박 회장마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도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이미 돈 챙겨서 해외로 뜰 준비 마쳤어. 걔가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아? 멍청한 놈. 강도윤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그물이 한치의 틈도 없이 짜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찬란한 의학 지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유치장으로 돌아온 도윤은 TV 뉴스에서 나오는 고아원 화재 현장 영상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도윤을 향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인터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창살을 움켜쥐며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내가 살린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도윤의 눈동자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고 어두운 절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수진 레지던트가 면회를 왔지만 그녀 또한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유리창 너머로 도윤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포기하지 마. 비서실장님이랑 내가 증거 찾고 있어. 너 절대로 혼자 아니야. 강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이수진을 향해 힘없이 말했습니다. 누나, 그냥 다 포기해요. 나 때문에 누나까지 인생 망치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이겼어요. 이수진이 유리창을 쾅쾅 치며 도윤의 정신을 깨우려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살린 박 회장님이 아직 살아계셔. 진실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아. 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교도관들이 이수진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든 수천 권의 책 중 인간의 악함을 다룬 페이지는 없었는지 뒤적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환청처럼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박민석 전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오히려
고통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조작해 놓은 가짜 증거들은 도윤의 삶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조차 사치처럼 느껴져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하얀 의사 가운은 이미 시커먼 먹물로 얼룩져 다시는 입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검찰은 도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며 마지막 자백을 강요하는 서류를 밀어넣었습니다. 수사관이 펜을 내밀며 도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러면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아니면 평생 햇빛 못 볼 줄 알아. 강도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지키기에는 세상의 압력이 너무나 무겁고 거대했습니다. 도윤의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유치장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사관들이 당황하며 밖으로 나갔고 도윤은 멍한 눈으로 열린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하며 도윤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났던 그 냄새. 라이터가 아니라 원장의 약 냄새였어. 도윤의 동공이 다시금 천재적인 분석력을 되찾으며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펜을 내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인 안 해요. 진범은 따로 있으니까. 수사관이 어이없다는 듯 도윤을 쳐다봤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기억력을 총동원해 음모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도윤의 투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에는 박태성 회장의 전용 리무진이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박태성 회장이 매서운 기세로 경찰서를 응시했습니다. 내 아이를 건드린 놈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다. 박 회장의 사자우 같은 목소리가 경찰서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유치장 창문 사이로 비치는 리무진의 전조등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공수 교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연석 교수의 조작된 논문과 박민석 전무의 비트코인 내역들이 비서실장의 손 안에서 폭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자신의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 의학 지식들은 이제 방어 기제가 아닌 배후 세력을 처단할 날카로운 메스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을 가두었던 철창 너머의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박태성 회장이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태성 회장의 곁에는 검찰총장 출신을 포함한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 10명이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설프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수사 기밀 구역이라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박태성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누가 외부인이라는 게냐? 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혀 있는데 애비가 오는 것이 무슨 법에 어긋난단 말이냐? 비서실장이 수사관의 코앞에 법무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수사 지휘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당신들은 손 떼세요. 강도윤이 헬쑥해진 안색으로 박태성 회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신 거예요? 저 때문에 회장직에서 쫓겨나시는 거 아니었어요? 박태성 회장이 도윤의 곁으로 다가가 거친 손으로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윤아, 이 늙은 호랑이가 이빨이 빠진 줄 아는 놈들이 많더구나. 걱정 마라. 네가 살려준 이 목숨, 오늘을 위해 아껴둔 것이니. 그때 이수진이 비서실장과 함께 커다란 증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 도윤의 눈을 맞추며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윤아, 네가 말했던 그 냄새 찾아냈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원장의 옷에서 특수 세제와 인화물질 성분이 정확히 검출됐어. 도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천재성을 되찾으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변호인단에게 책상을 가리키며 조목조목 은조렸습니다. 원장님은 당뇨성 족부 궤양을 앓고 있었어요. 제가 고아원에 갔을 때 원장님 옷에서 났던 냄새는 단순한 약 냄새가 아니라 특정 화학 회사에서만 만드는 소독제와 휘발유가 섞인 냄새였어요. 그건 누군가 시켜서 고의로 불을 지를 때만 날 수 있는 조합이에요.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켜서 박민석 전무와 고아원 원장이 해외 카지노에서 은밀하게 접선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원장에게 지급한 돈은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이었지만 원장이 그 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 시각 이사회장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회장 취임사를 연습하던 박민석 전무의 앞에 특수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일이면 내가 태성의 회장이야. 수사관이 박민석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을 살인미수 교사 및 방화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반지 이미 독극물 분석 마쳤습니다. 최연석 교수 또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도망치려다 이수진과 경찰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수진이 최연석 교수의 가운에서 떼어낸 가짜 장부를 흔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교수님, 의사 선배로서 마지막 예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도윤이의 가운에 약물을 넣는 CCTV 영상, 비서실장님이 이미 복구하셨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박 전무가 안 하면 내 교수직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다시 유치장 접견실, 도윤은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혐의가 씻겨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도윤에게 정갈하게 다려진 새 의사 가운을 건넸습니다. 도윤군, 아니 도윤 도련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도련님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이미 완공하셨습니다. 강도윤이 가운을 받아들며 박태성 회장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셔서요. 박태성 회장이 도윤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으며 함께 경찰서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도윤의 무죄를 주장하며 촛불을 들고 기다리던 시민들과 고아원 동생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윤이 형? 이라고 외치며 달려와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다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천재 소년의 화려한 귀환과 재벌가 골육상쟁의 비극을 속보로 쏟아냈습니다. 박민석 전무와 최연석 교수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로 압송되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들과 엇갈리는 찰나에 걸음을 멈추고 박민석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죠? 사람 살린 게 나를 구원해주지 못할 거라고. 틀렸어요. 제가 살린 진실이 저를 구원했고 당신을 파멸시켰으니까요. 박민석 전무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자 도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햇살이 쏟아지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수진이 도윤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사람들의 편견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진짜 의사의 길 말이야. 강도윤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누나. 제 머릿속에 든 지식들이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박태성 회장의 리무진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성그룹 본사 전광판에는 박민석 전무의 해임과 강도윤의 양자 입적 소식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사기꾼 소년이라 비난하던 여론은 하루아침에 도윤을 향한 사과와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저택으로 돌아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낡은 의학 서적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 책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서실장은 박민석의 잔당들을 처리하며 그룹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최연석 교수가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는 몰수되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역시 가로챘던 후원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진실의 메스가 가리킨 곳에는 오직 정의만이 남았습니다. 깊은 밤 박태성 회장과 도윤은 정원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의사가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도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기회처럼요. 박태성 회장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이제 독극물의 화학식이나 범죄의 단서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처방전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천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소녀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자 의사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성그룹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탐욕이 아닌 한 소년의 꿈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내일 아침 입게 될 하얀 가운을 머리맡에 정갈하게 놓아두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태성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장 안은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졸업생 중 단연 돋보이는 한 청년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6년 전 낡은 후드티를 입고 호텔 연회장을 누비던 소년 강도윤은 이제 늠름한 체격과 깊은 눈매를 가진 의사 박도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졸업생 대표로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의 가장 앞줄을 응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박태성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힘차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선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 앉아있던 이수진 교수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수진은 이제 레지던트가 아닌 어엿한 교수가 되어 강도윤의 졸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오자 몰라보게 성장한 고아원 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강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이 형? 아니, 이제 박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이들의 장난 섞인 외침에 강도윤이 꽃다발을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강도윤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견함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호텔에서 너의 손을 놓지 않은 것이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강도윤이 박태성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오늘 이 가운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그리고 세상을 지킬게요. 그들의 머리 위로 화창한 봄날의 벚꽃잎이 축복처럼 흩날렸습니다. 장면은 순식간에 태성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턴 가운을 입은 강도윤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맞춰 응급실 정문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들이 쏟아지고 응급실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노련한 의사들도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도윤이 환자의 차트를 낚아채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각막 반사 확인됐고 복부 팽창 보니까 뇌출혈 심합니다. 수술실 3번 비우고 혈액형 확인해서 당장 이송하세요. 강도윤의 눈동자가 환자의 몸을 훑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6년 전보다 더욱 정교해진 입체 해부도가 그려졌습니다. 강도윤은 전문에 못지않은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강도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혼란스러웠던 응급실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강도윤은 잠시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곁에 서 있던 이수진 교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이 강도윤의 마스크를 고쳐 써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박도윤 선생, 내 실력을 믿어. 머릿속에 든 지식을 손끝으로 증명하고 와. 강도윤이 수술실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듬직했습니다. 병원 로비 한편에 세워진 어린이 희망병동의 명패에는 박태성 회장과 강도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강도윤은 박태성 회장의 병실에 들러 직접 과일을 깎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박민석과 최연석의 수감 생활 소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결국 저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너는 절대로 저 길을 걷지 마라. 강도윤이 사과 한 조각을 박태성 회장의 입에 넣어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미 가장 큰 부자예요.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제가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고 복도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의학 서적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종이는 누렇게 변하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그 책은 소년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강도윤은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의사로서 자신만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호출기가 다시금 요란하게 울리며 강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도윤이 흰 가운 자락을 휘날리며 다시금 환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복도 유리에 비쳤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생명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버려진 고아였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멀어지는 강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라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지.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밤하늘의 별들이 소년 의사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반짝였습니다.
강도윤은 수술실 조명 아래 서서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박도윤 인턴, 지금부터 수술 시작합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이제 성숙한 어른의 무게를 담아 수술실 안에 정적을 깼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천재 의사의 활약은 이제 전설이 되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성그룹의 후원을 받아 의사가 된 고아원 후배들이 병원 견학을 와서 강도윤의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과거 도윤이 품었던 것과 같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동료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잠을 아끼며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소년의 시련은 끝났고 이제 천재 의사의 위대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낡은 책 한 권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고 그 소년은 다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도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천재성은 지식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도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모든 시련에는 분명 의미가 있고 그 끝에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